어제 오후에는 막 천둥 치면서 그 요란하게 비가 내리더만. 와, 오늘 아침에는 완전히 뭐 구름 한 점 없네. 새들은 그렇게 막 비 오고 천둥 번개 치면 어디 가서 숨지? 그 새들이 둥지를 만드는 건 그 알을 낳고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둥지를 만드는 거지. 평상시에는 집을 안 짓고 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어디 큰 나무 같은 거 그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녁에 보니까 자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짝짓기 철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둥지도 짓고 알도 낳고 알도 부화하고. 저 새 저렇게 하얀 새가 있네. 저 뭐야 저? 카메라에 안 보이겠네. 조심히 가보자. 참새 무리를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참새인 것 같은데 털 색깔이 하얘. 아이씨, 카메라에 안... 아, 됐다. 와, 저렇게 색깔이 저렇게 하얗게 탈색이 돼버렸네, 참새가. 이제 저런 새가 이제 그 생존을 하고 짝짓기에 성공하면 이제 또 그 다양성들이, 참새의 다양성들이 계속 보존되겠지. 저렇게 하얗게 탈색이 돼버린 참새는 처음 보네. 근데 그 친구들이 별로 그걸 걔를 관여치 않네. 색깔에 대해서는 같이 어울려 다니네. 저렇게 공격하지도 않고. 신기하네. 아, 이제 능수화 꽃도 피었구나. 능수화 꽃이 피니까 역시 개미들이 막 달라드네. 참 이 꽃은 이렇게 개미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개미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다른 애벌레들이 잎을 갉아먹으러 올라왔다가는 완전 봉변을 당하거든. 봉변을. 혹시 개미들이 이 꽃에 수분도 해주나? 여기서 여기 수술을 탁 건드렸다가 다른 나무로 가가지고 이 능소하는 냄새는 그렇다 할 냄새가 안 나.
오늘 또 나온 김에 책을 한 권 읽으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뇌하고 관련된 책들, 그런 책들을 좀 좋아하거든. 그런 책들을 잘 읽어. 이 책은 이 뇌하고 관련된 책인데, 뇌에 대한 이야기, 단순한 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뇌하고 감각, 그러니까 우리 오감들, 그 두 개를 엮어가지고 관련성들을 이 책에서 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아마 EBS에서 이거 무슨 다큐멘트 프로그램으로 제작됐던 그 내용들하고 그 영상에서는 다 표현하지 못한 내용들을 이 책에다가 한번 정리를 한 것 같아. 생명은 감각의 다른 이름이다. 생명은 감각의 다른 이름이다. 감각의 역사. 즉 감각의 역사가 곧 생명의 역사라는 얘기네. 아마 이 챕터에서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네. 한번 읽어보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감각해야 한다. 이것은 언제나 모든 생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연의 이치다. 그렇다면 대체 이 감각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탄생한 것일까? 감각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 지구상에 출현한 첫 생명체도 탄생과 동시에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감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역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통설에 의하면 지금의 우주는 137억 년 전 빅뱅으로 탄생했다.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그리고 약 39억 년 전에 운석의 폭격이 몰아친 후 지구상에 생명이 출현했다. 생명의 역사에서 알 수 있는 최초의 생명체는 박테리아나 조류, 단세포, 동물뿐이었다. 이 상태가 약 30억 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화석의 형태로 지구의 바위나 원시 환경 속에 그 흔적이 남아 보존되어 있다.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생명의 감각 역시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생명은 감각을 통해서만 외부 세계를 느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감각은 어떤 감각이었을까? 그 해답은 생명의 역사 중 캄브리아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구 생명의 역사를 시간대에 따라 10장으로 나눈 한 권의 책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캄브리아기는 8장, 8번째 장 정도에 위치하는 시기라고 생물학자 앤드류 파커는 말한 바 있다. 생물의 빅뱅이라고도 불리는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은 우주의 빅뱅과 맞먹을 정도로 진화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변화의 시기로 알려져 있다. 캄브리아기의 대폭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우선 캄브리아기 이전 시기에는 모든 생명의 터전이 바다였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육지는 황무지에 불과했고 그곳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캄브리아기 이전의 동물들, 곧 바다에 사는 동물들은 부드러운 벌레와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물컹물컹한 단백질 덩어리로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몸에 난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플랑크톤을 소화하여 다시 그 구멍으로 뱉어내는 것밖에 없었다. 그 당시는 눈이 없던 세계였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눈이 없는 세계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 눈을 가진 생명체가 전혀 없는 세계. 곤충에게도 눈이 없고 새에게도 눈이 없고 포유류에게도 눈이 없으며 사람에게도 눈이 없는, 그 누구에게도 눈이 없는 세계. 그러나 눈이 없는 세계, 거기에도 감각만은 있었다. 그것은 접촉의 세계이자 더듬이의 세계였을 것이다. 단 한 번의 포옹이, 단 한 번의 접촉이 유일하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세계. 이들이 감각하는 가장 큰 정보는 화학적인 정보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자기 몸에서 내보내는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수용하는 수용체들과 음파를 받아들이는 간단한 기관들이 있었을 것이다.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자연 환경을 깨닫고 수용하는 데 적절한 감성의 감각 기관들이 선택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캄브리아기 이전 시기는 눈이 없는 화학적 정보를 수용하는 감각 기관만이 존재하는 시기였다. 그렇다면 그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캄브리아기의 기준점은 바로 감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눈의 탄생일 것이다. 바로 이때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탄생한 것이다. 캄브리아기 이전에는 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생물의 감각에 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동물의 행동 체계에 빛은 주된 자극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눈이 없었기 때문에 캄브리아기 이전 시기, 즉 선 캄브리아기에는 빛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극이었을 것이며 다세포 동물의 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선 캄브리아기 시대 말인 에디 아카리아기에 이르러서야 동물들은 서서히 두뇌를 발달시키고 미생물을 갉아먹는 능력을 진화시키고 있었으며 다리의 단단한 부분도 점차 발달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 진화의 속도는 전반적으로 느렸을 것이라 추정된다. 만약 단 한 번의 중대한 사건, 그러니까 눈의 탄생이 없었다면 진화는 계속 그렇게 더딘 속도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눈은 어디에서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대부분의 동물 문이 점진적인 진화의 속도를 걷고 있을 때 어떤 동물에게 일련의 혁신적인 변이가 일어났다. 신경과 두뇌세포의 수가 늘어나고 다른 감각의 배선과 처리 체계를 빌려 쓰다가 각 단위의 외부 덮개가 부풀어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이 동물에게서 하나의 겹눈이 형성되었다. 동물 세계에 완전히 새로운 감각, 그 어떤 감각보다 막강한 감각이 들어온 것이다. 빛을 감각하기 위해 지구 역사상 최초로 한 동물이 눈을 떴다. 삼엽충이었다. 최초의 눈은 원시 삼엽충에게서 탄생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빛은 지구의 탄생 이래 줄곧 존재해 왔을 텐데 빛을 감지하는 눈은 왜 하필 캄브리아기에 갑자기 출현한 것일까?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통설은 지금까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명 태양빛은
선 캄브리아기에도 어느 정도 지표면에 닿았을 것이다. 하지만 캄캄한 동굴 안이나 바닷속까지 비추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선 캄브리아기 환경에는 빛이 큰 자극이 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진화 속도도 전반적으로 느렸으리라 추정한다. 그러나 캄브리아기에 일어난 아주 중대한 단 한 번의 사건, 쉽게 말해 우연한 기회에 빛 스위치가 켜지면서 지구의 역사상 최초로 바닷속에서 한 동물이 눈을 뜨게 된 것이다. 빛 가운데서 해저와 물속의 모든 것이 처음으로 삼엽충의 눈에 노출되었으며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하나의 상으로 나타났다. 지질학적 시각으로 보면 거의 하룻밤 사이에 빛이 가장 막강한 자극으로 올라선 셈이다. 물론 눈이 탄생하기 전에도 감각은 존재했다. 하지만 감각의 역사는 눈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빛을 감각하기 위해 눈이 탄생하면서 생태계에 막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캄브리아기 초 혼자 눈을 뜬 삼엽충은 닥치는 대로 먹이를 독식하며 생존 경쟁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다. 삼엽충의 몸에는 딱딱한 가시와 헤엄칠 수 있는 다리가 있었고 게다가 원거리에서도 먹잇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 최초로 능동적 포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자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제 몸에 직접 닿거나 상대의 배설물의 냄새를 맡아야 먹잇감을 감지하고 포식에 나서던 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다. 그 이후로 모든 동물문들이 외형적으로 딱딱한 부분을 갖게 되었고 눈을 가졌으며 헤엄을 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캄브리아기 폭발로 인해 최초의 능동적 포식자가 탄생하면서 바다는 전에 없던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 되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포식자들이 넓은 바다로 진출하고 더 크고 강한 놈들이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포식자였던 동물들도 순식간에 잡아먹히는 피식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포식자 역시 포식자로만 남아있을 수 없게 된 정글 같은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먹이사슬은 눈의 진화를 촉발했다. 한쪽 부류의 동물들은 넓은 시야를 가진 겸눈으로, 다른 한쪽 부류의 동물은 좁지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홀눈으로 각기 다른 길을 선택했다. 수정체가 하나인 홀눈은 겸눈이 가진 넓은 시야를 버리고 선명함에 초점을 맞춘 눈이다. 카멜레온처럼 자유자재로 눈을 돌릴 수 없어 일일이 고개를 돌려 시야를 확보해야 하지만 먹이를 정확히 포착하는 데는 유리하다. 그래서 좁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홀눈은 포식자에게 적절한 눈으로 진화해 갔다. 이런 홀눈은 다시 높은 해상도를 지닌 카메라 눈으로 진화했다. 양쪽 눈의 거리 차이를 이용해 먹이가 있는 위치와 거리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진화의 정점에 인간의 눈이 서 있다. 눈이 진화할수록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피식자의 전술도 다양하고 치밀해졌다. 피식자는 피부에 보호색을 만들거나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몸의 형태를 바꾸기도 했다. 먹이가 숨으려 할수록 포식자의 눈은 더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더 빠르게 움직임을 포착했고 아무리 빨리 먹이를 발견해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금세 먹이를 놓치기도 했다. 먹고 먹히는 적자 생존의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방보다 빠른 발,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갖춰야 했다. 눈이 생겼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생존 수단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했다. 눈은 먹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식하여 뒤쫓아 포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눈을 통해 빛을 인식하게 되었으니 이젠 자기 몸을 단단하게 보호해줄 껍질도 필요했고 자기 몸을 감출 수 있는 보호색도 필요했다. 포식자가 쫓아올 때 얼른 피할 수 있는
수영 실력도 필요했다. 심지어 불가피한 경우엔 바닥에 깊은 굴을 파서 숨어 들어가기까지 해야 했다. 가장 강력한 생존 수단인 눈이 탄생한 이후부터 눈이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남고 눈이 없는 생명체들은 잡아먹히면서 점차적으로 지구상에 눈이 없는 생명체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지구의 탄생 이래 수십억 년 동안 생명체들은 큰 변화 없이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존해왔다. 우연히 접촉하거나 배설물에 냄새를 맡아야 포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눈이 생겨나자 명확하게 먹잇감을 겨냥할 수 있어 잡아먹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잡아먹힐 위험도 커졌다. 촉각과 후각으로 사는 삶이 우연에 기댄 삶이었다면 시각을 갖게 되면서부터 목표와 겨냥이 있는 필연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종들은 갑작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급격히 많은 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원시 삼엽충이 처음으로 눈을 뜨고 불과 500만 년 만에 5개의 문에 불과하던 동물은 38개의 문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캄브리아기 이전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한 30억 년 동안 이처럼 급격한 진화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생명은 빛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빛은 거대한 우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빛이 차마 충분히 당도하지 않는 지구의 역사의 시기에서도 생명은 여전히 감각하고 있었다. 마침내 빛이 이르자 생존과 적응을 위해 눈이 탄생했고 눈의 탄생 이후 생물의 세계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경험했다. 만남과 소통, 생존을 위해 진화해온 감각, 진화는 결코 멈춘 적이 없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흐르고 또 변한다. 한 곳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흐르고 변하는 우주의 질서 속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감각한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없다. 목을 가눌 수도 눈을 맞출 수도 없다. 모든 것이 아직 덜 된 상태다. 그러나 코끼리나 돌고래 같은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홀로 서고 걸으며 움직일 수 있다. 어미 뱃속에서 이미 뇌의 상당 부분을 완성한 후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어떤 동물보다 생명 유지에 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인간은 태어난 이후부터 뇌의 대부분을 완성해 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뇌가 거의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큼 뇌가 중요한 존재가 없고 뇌의 비중이 가장 큰 동물도 없는데 뇌의 대부분을 완성하는 시점이 태어난 이유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사실은 무엇이 뇌를 빚고 만들어 가느냐 하는 질문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건 대체로 무엇일까?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장 늦게 발달하는 시각을 예로 들어 무엇이 인간의 뇌를 완성시켜 가는 것인지 그 답을 찾아가 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시각을 토대로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었고 그것은 매우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가 아닐지라도 환경으로부터 시각 자극을 받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본 한 실험이 있다. 과학자 데이비드 허블과 토로스 비셀 박사는 시각이 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새끼 고양이를 대상으로 2가지 실험을 해보았다. 첫째는 새끼 고양이의 시각 피질 안에 미세 전극들을 꽂는 실험이었다. 이 실험 결과 그들은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대상의 선, 색, 움직임들이 서로 다른 피질 부분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또한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지 3주에서 8주 사이에 시각적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또 다른 실험은 생후 2개월 된 새끼 고양이의 한쪽 눈을 꿰매 한동안 시각 자극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실험이었다. 일정 시간이 지나 그들은 고양이의 꿰맨 눈을 풀어주었지만 고양이의 시각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꿰매기 전에는 분명 볼 수 있었던 눈이다. 꿰매지 않았으면 입력을 처리했을 뇌의 시각 영역은 꿰맴으로써 외부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다. 이렇게 자극이 사라지면 시각을 처리하는 뇌의 기능도 함께 잃는다. 이로써 새끼 고양이의 뇌는 자극 유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허블과 비셀은 이 실험에서 예기치 않은 발견을 하나 더 하게 되었다. 새끼 고양이의 뇌는 다친 눈으로 들어와야 할 시각 자극을 박탈당하자 그것을 처리하는 뇌의 부분을 놀리고 있지 않았다. 열린 다른 쪽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자극을 입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뇌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징후였다. 그런데 허블과 비셀은 왜 굳이 새끼 고양이로 실험했을까? 나이가 든 고양이로 실험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생후 2개월 된 새끼 고양이 한쪽 눈을 꿰매 실험한 이유는 임계기라는 기관 때문이다. 임계기란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받는 자극의 도움으로 새로운 뇌 체계와 지도들이 발달하는 짧은 기간을 뜻한다. 이러한 임계기는 20세기 후반의 생물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였다. 각 신경계에는 서로 다른 임계기가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주어진 환경에 맞게 급격한 성장을 한다. 예를 들어 언어 발달이라는 영역에는 유아기에 시작해서 사춘기 사이에 끝나는 임계기가 있다. 이 임계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워도 억양까지 완벽하게 구사하기는 매우 어렵다. 프로이드는 우리 모두가 짧은 시기 동안의 발달 단계들을 거치며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특정한 경험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간들이 남은 일생 동안 우리의 모습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임계기 동안 뇌가 구성되며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허블과 비셀의 새끼 고양이 실험 결과는 이 임계기 동안 고양이의 뇌가 변화한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뇌는 어떠한가? 태어날 때 성인 뇌의 25% 불과하던 아기의 뇌는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접촉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인간의 뇌는 성인이 되어도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뇌가 한창 발달할 시기에 감각을 통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지 못하면 뇌는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퇴행한다. 무엇을 어떻게 감각하느냐에 따라 뇌가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감각하는 환경에 따라 점점 변하는 뇌,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한다. 정영 교수는 이러한 뇌 가소성이 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플라스틱을 생각하면 됩니다. 플라스틱은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소성은 변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속성이 없다면 태어날 때 상태의 뇌를 가지고 평생을 살 테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배우거나 기억할 수 없을 테죠. 뇌 손상이 생겼을 때는 회복이 안 되어 손상 상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입니다. 한마디로 뇌 가소성이란 뇌가 생각과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기능과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뇌에 가해지는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아니면 뇌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적 변화나 신경활동의 변화로 인해서 뇌에는 구조적, 기능적인 변화가 생긴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더 이상 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뇌의 가소성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감각 경험에 따라 뇌의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뇌가 스스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긍정적인 감각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뇌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겠지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뇌의 구조는 매우 불안정하고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시냅스 수가 변하거나 축색의 수초화 현상이 일어나거나 수상돌기, 가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한 신경 연결의 수정이나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뇌 가소성은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도 부정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감각을 경험하느냐, 부정적인 감각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뇌는 다르게 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능적,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뇌 가소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뇌 가소성은 뇌의 체계와 지도들이 발달하는 임계기에 가장 두드러지지만 실제로는 인간에게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허블과 비셀이 고양이 한쪽 눈을 꿰매는 실험으로 뇌가 스스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에 비견할 만한 또 다른 실험이 있다.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의 센터장인 알바로 파스쿠알 레오네가 뇌지도를 그려낸 실험이다. 그는 TMS를 사용하여 최초로 뇌지도를 그렸다. TMS는 주걱처럼 생긴 기계인데 그것을 머리 한편에 갖다 대면 플라스틱으로 쌓인 기계 안쪽에서 구리선으로 된 코일을 통과한 전류가 변화하는 자기장을 일으킨다. 그것은 피실험자의 뇌 안에서 긴 케이블과 같은 뉴런의 축색 안에서 그곳에서 다시 되뇌피질의 바깥층에 있는 피험자의 손의 운동 지도 안으로 분출한다. 어느 날 그는 아주 특별한 공부를 한다는 한 학교의 시각장애인 지도 교사들 이야기를 들었다. 그 공부는 어둠에 관한 것이었다. 교사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닌데도 일주일 동안 눈 가리개를 했고 눈 가리개를 벗자 그들은 시각을 잃은 것이 아닌데도 방향을 잃고 공간을 판단하지 못하거나 앞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촉각과 공간 판단력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이야기를 들은 파스쿠알 레오네는 눈이 보이는 사람들의 눈을 가린 채 뇌지도를 작성해보는 실험을 했다. 닷새 동안 비장애인들의 눈을 가린 후 TMS로 그들의 뇌지도를 작성하는 실험이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비장애인들에게 모든 빛이 차단되자 그들의 시각 피질이 점자를 배우는 시각장애인의 뇌와 마찬가지로 손에서 오는 촉각을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뇌가 며칠 만에 스스로를 재조직했다는 사실이다. 뇌가 변한 것이다. 파스쿠알 레오네는 뇌를 스캔하여 시각 피질이 단 이틀 만에 촉각과 청각 신호를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며칠간의 빛을 보지 못한 비장애인들은 움직이거나 어딘가에 닿거나 소리를 들으면 아름답고도 복잡한 환각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시각 피질은 소리나 촉감이 아닌 빛을 처리했다. 다시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습성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시각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다른 감각을 처리하는 기능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완전한 어둠이 필요했다. 눈 가리개를 벗은 뒤 비장애인들의 시각 피질은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촉각이나 청각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었다. 파스쿠알 레오네는 이 실험을 통해 뇌의 한 부분이 어느 한 감각을 처리하는 데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각의 처리에도 사용되며 실제로 날마다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뇌의 급격한 재조직이 예외적인 일이거나 드문 일이 아니라는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감각을 처리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멀쩡한 성인의 눈을 가린 채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면 뇌는 다른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어떤 감각 하나가 차단되면 그 감각을 담당하던 뇌 영역이 다른 감각을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뇌가 영역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차단된 감각을 다시 열어주면 뇌는 원 상태로 돌아온다. 무엇을 감각하고 무엇을 감각하지 않느냐에 따라 수시로 뇌의 지도가 달라진다. 감각은 어떤 식으로든 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끊임없이 뇌를 바꾼다. 여기 그 뭐 호국 경찰 추모상이라고 여기 여기 시민공원에 소양강댐 시민공원에 이런 추모상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6.25 전쟁 때 50년대 이 지역에 있는 그 경찰들 11명이 이 11명이 거의 딱총 수준의 이 소총을 가지고 소련 무기로 무장한 3,000명의 일개 사단, 장갑차도 있고 탱크도 있는 일개 사단을 나무로 내려오는데 이 11명이 3시간 동안 자기 목숨을 바쳐서 3시간 동안 이 일개 사단의 진격을 막았다고 지금 하는 내용이거든. 그리고 위치는 저기 세월교 남쪽 저지선에서 이 북쪽에서 이 세월교를 건너오려고 하는 3,000명의 일개 사단을 11명이 막았대. 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11명이 어떻게 일개 사단을 막냐 뭐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1950년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불과 2년 전 1948년 해방되기 이전 대한민국 그 당시에 그 일제치하에 있던 그 경찰들은 어떤 사람이었지? 본인의 안위하고 자기 가족들의 그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하는 그 독립군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찾아내고, 그리고 그 독립군의 가족과 그 독립군과 관련된 사람들, 단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일본 놈들보다 더 악질스럽게 일본 놈들 앞잡이 하던 그 개새끼들이야. 그 개새끼들이 바로 1948년도 해방 직전까지 경찰이었다고. 해방이 되고 그 개새끼들은 뿔뿔이 도망간다고. 왜? 지들이 과거에 한 일 있으니까 걸리면, 사람들한테 걸리면, 조선 사람들한테 걸리면 뒤지거든. 100%. 그러니까 산이고 들이고 먼 지방으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막 도망가 버렸던 거야. 근데 이승만이가 이 새끼가 이제 정부를 세우고 이제 국가를 돌아가게 만들려고 했더니 이 공무원들이 전혀 없는 거야.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개새끼가 무슨 짓을 했냐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라. 과거에 했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숨어있던 그 경찰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현업에 복귀한 상태라고. 6.25 전쟁이 일어났던 50년도에 경찰은 바로 48년 이전에 일제치하에서 그 망나니 같은 짓을 했던 그 인간들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라고. 이런 내용들은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그 반민특위가 단 한 명의 일제 부역자들을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하고 그 와해돼 버린 그 사건들, 특히 그 노독술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인간들 있잖아. 그런 관련된 유튜브를 한 편, 두 편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 1950년도에 경찰은 어떤 인간들이었는지,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을 안위를 위해서는 같은 동포든 같은 국가든 다 내다 버릴 수 있는, 즉 조선 사람 중에 가장 최악의 저질들이야. 최악의 저질들.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경찰을 했었고, 해방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이 났던 1950년대에도 여전히 경찰이었다는 거지. 그런 경찰이 딱 2년 만에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3천여 명이 넘는 그 북한군 일개 사단을 그 딱총으로, 그 나무 딱총으로 3시간 동안 막아냈다고. 그리고 장렬히 전사했다고. 사람이 변해? 딱 2년 만에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자기 목숨하고 자기 가족들 목숨을 위해서 국가고 민족이고 그딴 거 다 내다 버리는 그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딱 2년 만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냐고. 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11명이 3,000명을 막았네 어쩌네 그딴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딱 2년 만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 안 해. 분명히 이 동상은 춘천 시민이 만들어 놓은 동상이 아니야. 왜냐면 아직도 춘천에는 그 당시를 목격했던 사람이 생존해 있어. 생존해 있다고.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몇 명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니까.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이런 동상을 만들었다고? 절대 아닐 거야 이거. 이 동상은 분명히 경찰이 스스로 만든 거야. 내 볼 적에. 이런 거지 같은 동상은 이 쪽팔리니까 얼른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아니 그 당시 상황을 조금이라도 아는 그 외지인들이 와서 이 동상의 내용을 보면 이거 얼마나 웃길 거야 이거. 아니 1950년대에 그 경찰이 어떤 인간들인지 다 이게 추론이 되고 추측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인간들이 이런 거지 같은 건 없애버려야 돼. 인류의 조상은 4발로 기어다니는 동안 후각에 의지하며 살다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후각 대신 시각에 의존하게 되었다. 먹이를 찾고 맹수를 피해 달아나려면 바닥을 기어다닐 때보다 더 멀리, 더 높게 봐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눈의 진화는 뇌의 진화를 가속시켰다. 뇌가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 중에서 시각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를 정도다. 수많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는 정확한 분석보다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직면한다. 눈에 보이는 거라곤 동그라미의 구불구불한 선뿐이지만 배치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뇌는 전혀 다른 걸 본다. 어떤 뇌는 돼지 꼬리를 보고 어떤 뇌는 올챙이 모양을 본다. 그저 직선과 원에 선 몇 개만 더 추가했을 뿐인데 뇌는 엉뚱한 장면을 떠올린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틀에 맞춰 뇌가 멋대로 빈 공간을 채우고 예측하는 것이다. 부족한 감각 정보만으로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뇌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 주변의 환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일 감각적 단서가 우리의 뇌가 지닌 기존의 정보와 맞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에서 정보를 꺼내오거나 공상한 재료들을 활용해
이를 변형시킴으로써 지각 경험 전체가 의미 있는 것이 되게 만든다. 이때 발생하는 지각의 오류를 완성 착각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한 학습 기억을 기반으로 주어진 자극에서 확률적으로 대상에 대해 가장 그럴 법한 예측 결과를 도출해 내려는 행위이다. 예컨대 영화를 볼 때 우리의 뇌에서는 최소한 두 가지 착각이 일어난다. 영상 필름은 단절된 사진들을 이어서 비추는 디지털 이미지인데 우리의 뇌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아날로그 이미지로 지각한다. 이렇듯 토막토막 끊어진 화면 속 대상의 이미지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착각이다. 또 다른 착각은 배우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나온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실제 배우의 목소리는 스크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의 옆, 심지어는 관객석의 뒤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뇌의 성급한 예측도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무게는 같은데 부피가 큰 것과 작은 가방 두 개를 각각 들어보고 어떤 것이 더 무거운지 비교해 보라고 하면 10중 8구 부피가 작은 가방이 더 무겁다고 느낀다. 실제로 더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예측한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겁다고 느끼는 것이다. 나는 현명한 사랑이다 라는 문장을 읽어보자. 나는 현명한 사랑이다 라는 문장을 읽어보자.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읽을 것이다. 문장에 오자가 있어도 이미 뇌가 떠올리는 글자를 읽는다. 이것은 우리의 지각이 단편적인 감각 자극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통합된 전체가 제시하는 의미를 지각하기 때문이다. 형태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친숙하지만 불완전한 형태를 완전한 것으로 완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얼굴은 완성 착각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부분이다. 눈, 코, 입의 배치만 비슷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뇌는 일단 얼굴로 인식한다. 적인지 아니면 동료인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도망갈지 말지 빨리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습성이다. 심지어 눈으로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도 뇌는 알아서 결론을 내린다. 정보에 빈틈이 생기면 이를 억지로라도 채우려는 뇌의 본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뇌는 일상적으로 착각을 일삼는다. 착각마저도 저마다 처한 환경에 맞춰 살아가기 위한 감각 활동이다. 완성 착각의 또 다른 경우는 어떤 물체가 날아갈 때 그 모습을 인지하는 뇌에서 일어나는 착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이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두 눈에 맺히는 것은 2차원의 이미지일 뿐이다. 즉 평면 이미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별 어려움 없이 3차원으로 지각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두 눈에 맺힌 2차원의 시각적 이미지로부터 3차원의 세계를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뇌는 2차원의 이미지 속에서 입체 구조를 알려줄 수 있는 단서들을 적절히 찾아내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뇌가 실제와 다르게 감각하는 건 시각의 영역뿐이 아니다. 모든 감각은 뇌로 전달되고 뇌는 감각기관이 보내온 정보를 토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편집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인다. 뇌는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도 쉽게 착각하곤 한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잘려나간 팔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감각을 느낀다. 사람들이 보는 건 그저 한쪽 팔이지만 그의 감각은 여전히 양손으로 매끈한 피아노 건반 위를 오가며 피아노를 치고 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환상사지 또는 환상통이라고 한다. 환상사지는 사지가 절단된 후에도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감각되는 현상을 말하며, 환시보다도 흔한 환각인 환상통은 손가락이 잘린 후에도 손가락 끝의 감각과 통증을 계속해서 느끼는 경우와 같이 감각을 박탈당한 후에도 그 부위의 감각과 통증을 여전히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이제는 사라져버린 감각인 줄 알면서도 통증을 생생히 느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내 손가락이 잘리지 않았나 봐요.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손가락 끝이 아파요. 라고 말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라지고 없는 사지의 일부 부위에 있는 감각이 선명하게 살아있고 거기서 통증을 느끼는 거죠. 이것을 환상사지 또는 환상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뇌의 현상이다. 환상통 역시 환각과 비슷한 원리다. 신체의 일부가 사라져도 우리 뇌에는 감각을 느꼈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전에는 손가락 끝이나 사지 끝에서 느꼈던 감각을 기억하고 있는 뇌의 영역 때문이다. 이 영역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 감각이 박탈당한 부위로부터 다시 그 감각을 느낀다.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하더라도 손목 부위에서 손가락 끝에 신호를 전달하던 신경은 여전히 다시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마치 손가락 끝에서 신호가 오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상통은 실제로 말초신경에서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기억 때문에 그 감각을 느끼는 뇌 영역이 다시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뿐 끊임없이 수많은 자극을 받고 있다. 모든 감각을 쉬지 않고 받아들여 뇌가 계속 감각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감각을 박탈해버리면 감각 처리를 하고 있던 뇌가 할 일을 상실해버린다. 할 일이 없어지면 뇌는 일시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이미 적응되어 있는 감각 처리 기능은 다시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환각이나 환상사지, 환상통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이것이 감각을 처리하는 뇌의 특성이다. 뇌는 쉬지 않고 감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감의 감각 처리가 항상 작동합니다. 그런데 감각 박탈로 인해서 더 이상 감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기능에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를 오작동으로 채우고 있는 상태가 환각이나 환상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환각은 완전한 시각 박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각 자극이 매우 단조로운 곳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며칠 동안 본 것이라고는 오직 잔잔한 바다가 전부였던 선원들이나 낙타를 타고 긴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들, 눈과 얼음에 뒤덮인 극지를 탐험하는 사람들, 높은 창공을 몇 시간 동안 조종하는 비행사들, 아무것도 없는 긴 도로를 몇 시간 동안이나 달려야 하는 트럭 운전사들에게도 이런 환각이 일어난다. 다양한 자극이 없는 단조롭고 고립된 환경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고집이 세다. 뇌는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려는 관성이 있다. 이런 관성적 특징 때문에 뇌는 고정관념이라는 틀에 맞춰 감각을 처리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착각 또는 환각이나 환상통이란 뇌가 수많은 오랜 경험과 학습을 통해 고착되어 확률적으로 거의 참이라고 가정하는 몇 가지 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나 감각을 처리하는 행위이다. 뇌는 기억에 의지해 감각을 처리한다. 그 기억은 살면서 겪은 것일 수도 있고 진화의 과정에서 오랫동안 각인된 것일 수도 있다. 뇌는 그 수많은 기억을 이미지의 형태로 저장한다. 이런 뇌의 가정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부 대상을 처리하는 뇌가 빠르고 정확하며 효율적으로 대상을
지각하게끔 하는데 도움을 준다. EBS 제작팀은 갓 태어난 아기가 감각을 통해 엄마를 알아차리는지 실험을 해보았다. 아기의 양옆에서 뱃속에서부터 불렀던 별칭을 불러주는 것이다. 막둥아, 막둥아. 양쪽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아기는 온 힘을 다해 엄마가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린다.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 아기는 아직 눈으로 엄마를 볼 순 없지만 목소리만 듣고도 엄마를 알아차린다. 엄마를 기억하는 건 청각뿐이 아니다. 거즈의 엄마의 젖과 다른 산모의 젖을 묻혀 냄새를 맡게 하면 아기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엄마의 젖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튼다. 신생아가 엄마를 감각하는 것은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이기도 하다. 엄마 품을 벗어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아기는 어느 쪽에 있든지 엄마의 젖냄새를 정확하게 찾아낸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와중에도 단 하나의 친숙한 감각, 엄마. 태어나자마자 소리로, 냄새로, 촉감으로 느끼는 엄마라는 감각은 태아의 뇌에 고스란히 각인된다. 등을 토닥이는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 품에 안겼을 때 맡은 포근한 채취가 엄마라는 기억으로 평생 뇌 안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태아가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경험한 것을 무척이나 친숙하게 느낀다. 그리고 뇌는 친숙하게 느낀 것에 반응한다. 이런 이유로 엄마의 뱃속에서 막 나온 아기도 외부 환경에서 엄마의 목소리나 엄마에게서 들었던 것들을 선호하게 된다. 3세 이후가 되면 성인의 2배에 달하는 시냅스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다. 필요한 시냅스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 연결을 끊는 작업인데, 이때 어떤 시냅스를 남겨놓을지 말지도 그동안 오감을 통해 보고 들은 감각에 좌우된다. 아기가 어떤 감각적인 경험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가지치기의 형태도 달라지는 것이다. 시냅스의 가지치기는 뇌의 영역마다 조금씩 그 시기가 다르다. 가지치기는 영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를 거쳐 인생 후반기까지 이루어진다. 뇌에서 생애 2번째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시기인 사춘기에는 시냅스 회로가 마치 정원에서 가지를 솎아내는 것처럼 마구 줄어든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시냅스는 강화되고 불필요한 시냅스는 제거되면서 뇌는 하나의 인격체가 된다. 이러한 살아남기 경쟁에서 생존한 강화된 시냅스가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독특한 감정 패턴이나 사고방식을 만든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인생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놓치면 위기가 되고 잡으면 선물이 되는 시기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른바 중2병이 탄생하기도 한다. 학교 폭력과 청소년 가출 빈도가 높고 제어할 수 없는 인성을 가진 청소년이 많아지는 것이다. 바로 인생의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이유를 나무의 가지치기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무에는 너무도 많은 가지가 있으며 오히려 나무에도 너무 많은 가지가 있으면 오히려 나무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만 보기에도 좋고 나무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아서 잘 자랄 수 있듯이 시냅스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시냅스가 계속 남아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
사용하여 활성화되는 시냅스가 안정화되어 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안에 편성되지 못한 시냅스는 퇴화하게 되는 것이다. 자극은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자극을 감각해야 그것을 처리하는 시냅스가 살아남습니다. 그런 자극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보 처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보와 잡음이 섞여 있는 자극 속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취하기보다는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걸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지치기인데, 가지치기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자폐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폐아의 뇌는 보통 아이들보다도 뉴런이 지나치게 많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뉴런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뇌의 신경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폐아의 경우 뉴런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가지치기 기능에 결함이 생겼을 수도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이미 시냅스의 수가 안정화된 상태라 아기들의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가지치기와는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성인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해마에 뉴런이 생성된다. 그런데 뉴런이 새로이 생성되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되지 않는 뉴런은 곧 죽고 생성되어 안정화된 뉴런만이 더 좋은 건강한 뇌를 가지도록 도와준다. 퇴화의 뇌 발달을 결정짓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아주 중요하다. 영아의 뇌에서도 신경이 생성되고 이동하는 데에는 유전적인 정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후 가지치기가 이루어질 때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내가 어떤 감각을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가지치기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유전자가 한꺼번에 모두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 유전자는 적절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만 발현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영아의 뇌는 결국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발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경험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뇌 발달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뇌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능 역시 마찬가지다. 지능 또한 태뇌의 환경도 중요하고 유전적인 요소 역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아인슈타인이 매우 좋은 머리를 타고 났기 때문에 천재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쌓지 않으면 유전적인 소양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뇌가 발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영아의 지능 지수는 고착된 것이 아니라 아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와 아기가 처한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해가는 것이다.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아기가 가진 유전적인 요소가 조금 부족해도 지능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아기가 부정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면 매우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지능이 떨어지게 된다. 아기의 뇌는 태어날 때 이미 어른과 동일한 100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지만 어른의 뇌와 크기, 능력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동물을 생각해보자. 어미 말은 새끼를 낳은 후 새끼의 양막을 핥아준다. 그러면 새끼 말은 곧 뛰어다닌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갓 태어난 아기는 걷기는커녕 앉지도 서지도 목을 가누지도 못한다. 맨 처음 목을 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엎드려 기다가 무언가를 잡고 겨우 선다. 우선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 척추를 중심으로 한 근육들이 발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력에 대응하여 직립을 하기 위해 근육세포가 척추를 중심으로 하여 발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근육이 발달하려면 바로 인간의 뇌 안에 있는 회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결국 인간의 뇌는 반드시 미완성의 상태를 거쳐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반복해서 걸을 곳이 길이 되듯이, 사람이 반복해서 걸은 곳이 길이 되듯이 인간의 뇌회로 역시 많이 사용한 회로의
길이 난다. 그러므로 뇌는 사람마다 고유하고 특수할 수밖에 없다. 각자가 자기의 길이 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로라 할 수 있는 큰 길들은 유사하지만 작은 샛길들은 모두 다르게 생겼다. 뇌의 길은 인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감각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뇌가 감각이 지나가는 자리이자 감각이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본다면 감각 환경을 바꿀 경우 뇌도 달라질 것이다. 우리 시대에 가장 급격히 변한 감각 환경, 우리 뇌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각 환경으로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스마트폰을 들 수 있다. 잠들어 있지 않는 한, 눈 뜨고 있는 동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친구는 단연 스마트폰일 것이다. 앉으나 서나 언제 어디서든 붙들고 있는 스마트폰, 마주보고 이야기할 대상이 있어도 자꾸만 손길과 눈길이 가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라는 감각 환경이 우리 뇌에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뇌의 과로다. 뇌가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 정보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뇌에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뇌는 자기 발전적으로 새로 받아들인 정보를 응고시키고 조직화하고 재배열하여 정보가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장 좋은 휴식은 단연 수면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모든 것이 지워지고 만다. 고3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공부 후의 휴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뇌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휴식 삼아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공부한 것들이 지워지게 된다. 스마트폰이 일종의 지우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뇌의 정보를 지우는 가장 강력한 지우개가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한다. 스마트폰이 정신활동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숙면에 방해를 준다. 특히 밤에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뇌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에는 파란색 파장이 많은데 인간에게 파란색은 새벽의 색조이다. 그래서 이 파란색 광선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시계는 깨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수면에 쉽게 들지 못하거나 수면에 들더라도 빨리 깨게 하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잘 경우 전자파의 영향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항시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수면은 뇌의 정보 처리를 응고시키고 창의성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면 뇌 기능에 전반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 아이들의 발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2012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70%로 세계 1위에 올랐다. 최근에 부모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아기를 달래기 위해 어린아이에게도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영유아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노출이 심각해지고 있다. 아이가 칭얼거리거나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여 보상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의 영상을 틀어준다. 이렇게 부모와의 눈맞춤과 접촉을 스마트폰이 대신할 때 아이들의 정서적인 교감 능력은 점점 퇴보하고 언어 표현 능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교감이 필요한 능력들이 현저히 감퇴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이 현격히 줄어든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무엇이건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목소리나 몸을 통한 소통에 익숙하지 않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한 집안에서도 문자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고 전화나 얼굴을 대면하는 것보다 문자나 메일을 선호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에 곧바로 대응해야 하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생각을 했다가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상대방의 예측 불가능한 정서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른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될 경우
후천적인 자폐가 늘어날 수 있고, 한 공간에서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싸워도 신경 쓰지 않는 등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된다. 이렇듯 사회화가 떨어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며 피상적이 되어간다. 다섯째로 신체적인 움직임의 저하로 인해 뇌의 기능이 줄어든다. 아이들이 햇볕 아래서 활동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학교나 학원같이 늘 실내의 장소에 앉아 있다가 집에서 스마트폰을 한 후 머리맡에 두고 자는 일상이 두뇌나 정서의 발달을 크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손상은 전두엽 활성을 떨어뜨리고 도파민 활성을 떨어뜨려서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은 물론 니코틴, 알코올, 마약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한편 현대인에게 또 다른 주된 감각 환경은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독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인터넷 중독은 마약 중독과도 비슷한 뇌 손상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을 정도다. 중국 상하이 정신건강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장애 진단을 받은 성인 17명의 뇌 촬영 결과 감정 처리, 주의 집중, 의사결정, 의사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를 연결하는 백질, 신경섬유의 손상이 관찰되었다고 발표되었다. 이것은 알코올이나 코카인 같은 남용물질에 중독된 뇌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백질 손상이다.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은 대체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보상에 대한 반응이 낮아서 활동의 동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충북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지은 전공의와 손정우 교수팀은 인터넷 중독으로 진단된 청소년의 뇌가 일반적인 보상으로는 기쁨이나 감사 등의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강한 게임 자극이나 큰 상금 등과 같이 비일상적이고 과다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작고 일상적인 보상으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뇌가 재조직된 것인데, 이 역시 마약 중독 환자에서의 뇌 반응 양상과 매우 유사한 양상이다. 게다가 인터넷은 우리 온라인 자아를 통해 감정을 표출하기가 더 쉽다고 느끼고 편견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르시시즘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다분하다. 트위터의 팔로우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를 계속 확인해 보거나 자신의 소셜미디어의 프로파일을 개정하고 다듬느라 몇 시간씩 소비하고 페이스북의 좋아요 숫자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등 중독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결코 진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이고 피상적인 관계 맺기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거울신경은 우리가 직접 행동을 행할 때에도 발화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할 때도 발화하는 세포들이다. 이렇게 발화한 세포들은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 동기와 정서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 이 변형계를 자극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 함께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거울신경은 타인의 마음이나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된다. 타인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학습에 의해 감각적인 정보와 운동적인 정보가 내 안에 연합된다는 것은 모방을 통해서 또는 정보들의 연결을 통해서만으로도 지식이 학습되고 축적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보았을 때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거울신경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공감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폐 성향을 보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타인과 나에 대한 감정적인 교류 자체가 어려워져 사회적,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거울신경도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한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원숭이가 빵을 먹는 행동을
보면 거울 신경이 활동하지만 무생물인 로봇이 빵을 먹는 행동을 보면 거울 신경은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감이라는 것은 생명체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캐럴 에커먼은 실험을 통해 아기가 흉내 내기 놀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일찍 말을 배운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냐 찬드란드와 존 바흐 연구팀은 두 사람이 서로를 더 많이 좋아할수록 더 많이 모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거울신경 이론은 사람의 마음이 서로 깊이 연관되며 상호가 강렬하게 침투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연결고리는 서로의 뇌 사이에 존재한다. 동일한 생각과 감정이 서로의 마음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연결해주기 때문이다. 공감과 이기심. 인간의 뇌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바로 공감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공감 회로라고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뇌에서 가장 극대화되었다. 인간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보노보 원숭이는 인간과 99%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또 하나의 유인원이다. 이 정도로 인간과 유전자가 유사한 보노보 원숭이보다 인간이 뛰어나게 발달하게 된 것은 사회화를 보다 정교하게 이룰 수 있는 공감 능력이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다. 공감 능력 면에서 인간의 뇌가 월등히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영장류나 유인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회화가 가능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진화는 뇌의 진화의 직접적인 결과물이고 공감 능력 발달이 인간 뇌의 진화에 가장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생각이 인간 본성론의 지배적 프레임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아동 심리학자 보울비나 피아제 등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인간 존재의 핵심에는 동료애와 사회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서적인 유대를 갈망하며 공감은 우리 존재의 핵심에 이기심 바로 곁에 공존한다.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책에서 피터 크로포트키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적 본성 못지않게 협력과 상호적 지원이 진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미에서 펠리컨, 다람쥐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동물종이 식량을 나눠 먹는다거나 포식자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적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네덜란드 영장류 동물학자 프란드 드 발 역시 인간을 비롯하여 고릴라, 침팬치, 코끼리, 돌고래 같은 동물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한 결과 이들에게서 공통점으로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드발은 인간이 가장 공격성을 크게 가진 영장류 중 하나임을 인정하지만 공감이 인간 종에게 매우 기본적인 요소이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발달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감은 인간의 제2 천성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에게 공감이 선천적으로 발달한 이유는 개인과 집단이 생존하기 위해 서로 돕는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의 천성인 이기심과 공격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의 천성 중 하나인 공감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가장 쉬우면서도 기본적인 방법은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것이다. 표정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인간은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보다 많은 얼굴 근육을 갖고 있다. 43개의 크고 작은 근육을 움직여 자그마치 1만 가지가 넘는 표정을 만든다.
다른 근육과 달리 얼굴 근육은 피부에 직접 달라붙어 있어 미세한 움직임과 떨림까지도 겉으로 드러난다. 얼굴 근육은 감정에 따라 저마다 다른 유형을 보인다. 각기 다른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감정 상태가 어떤지가 표정으로 드러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의 표정이다. 의사소통의 55%는 눈으로 이루어져 있어 눈으로 전달되는 시각 정보가 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슷한 감정이라도 그것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표정은 조금씩 달라진다. 또한 강약이 달라져도 기본적인 표정이 지닌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 남녀노소,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떠나 누구에게나 공통된 보편적인 감정의 표정은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비언어 의사소통 전문가 폴 에크만 박사가 그것을 밝혀냈고, 그는 인간에게 보편적인 감정이 있다고 했다. 아프리카에 있건 뉴욕에 있건 우리나라에 있건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6가지 감정, 행복, 분노, 혐오, 슬픔, 두려움, 놀라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표정 또한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표정을 발달시킨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다. 예를 들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짓는 찡그린 표정은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경고나 신호의 의미를 띠고 있다. 결국 생존하기 위해 서로 의사소통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다른 도구들이 아니라 왜 하필 표정을 발달시킨 것일까? 얼굴 표정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원시시대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인지 우호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여러 단서가 필요했겠죠. 그래야 나도 공격할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얼굴 표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표정을 읽는 능력이 좀 더 발달한 것이죠. 또한 상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나는 너를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정을 통해 알렸을 것입니다. 표정은 생존을 위한 소통 수단으로서 발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표정이 발달한 이유는 원시시대에 표정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데, 달리 말하면 표정이 군집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우리 인류가 군집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군집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감정,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군집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상대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상대의 기분이 어떠한가 하는 감정의 문제다. 얼굴은 바로 그러한 2가지 정보, 정체성과 감정의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 줄 수 있는 장소다. 행위나 말에 앞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와 감정이 무엇인지 가장 빠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얼굴 표정을 읽고 표현하는 것을 특화하여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다. 그런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행위는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어떤 의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반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신경 덕분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한다. 이는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를 자극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 함께 느끼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모의비행을 할 때와 유사하다. 우리는 실제로 하늘을 날고 있지 않아도 화면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탄 것 같은 체험을 한다. 그저 눈으로 이미지를 보는 것뿐인데 비행기가 요동칠 때의 두려움과 긴장감까지 함께 느낀다. 이렇듯 거울신경은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모방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하지만 뇌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거울신경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고 만다. 공감 능력의 발달. 결국 우리는 어린 시절 단단하게 결성된 애착관계를 통해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애착 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간혹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감정을 드러낼 때 엉뚱한 반응을 보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곤 한다. 때로는 벽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애착이 제때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공감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관용과 용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의 결핍으로 인해 관계의 폭이 매우 좁다는 것이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상대의 상황에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자신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관계를 형성하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해서 매우 좁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쉬이 용서를 하거나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 관용을 베풀려면 그 사람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용이라는 과정은 공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관용하는 능력에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협동 작업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다. 협동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래야 진정한 협동 작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 줄어들거나 타인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행동은 아예 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타인에게서 이익을 빼앗는 행동까지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공정성이나 도덕심에 문제가 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자신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공정한 규칙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감 능력의 결여는 공정성이나 도덕성의 결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은 관용과 용서, 협동을 잘하지 못하고 공정성과 도덕성이 부족할 소지가 높다. 이렇게 본다면 공감 능력의 결여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가치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것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감, 위대한 사피엔스의 유산. 좋은 대화법을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공감 훈련이다.
무엇보다도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진심과 필요를 포착하며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개방하여 상대와의 장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대화의 연금술은 더 많은 사람들의 더 깊은 속내와 만남으로써 공감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연과의 교감은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인간의 거울신경은 무생물이 아닌 움직이는 생물에 대해서만 반응하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생물들, 자연과의 접촉을 늘려주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 자연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 등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감하는 능력은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재능 중 하나이다. 2%에 불과한 공감 제로, 사이코패스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공감 제로라는 특성을 보이는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98%는 천성적으로 공감하고 사회적 연대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존재다. 바로 이 공감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공감의 문제는 몇몇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교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고 있는 사회는 개인과 개인 간의 공감을 넘어서 집단과 집단 간의 공감, 개인과 집단 간의 공감, 세대 간의 공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을 배우지 못하면 사회 공동체 전체가 붕괴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이게 그 대한민국 솔직히 현 주소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좀 그러고 있잖아. 특히 그 유튜브라고 하는 그 가상의 세계에서는 이런 반목과 갈등이 진짜 심하지. 공감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넘어 빈곤에서 무장폭력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또한 공감은 가족은 물론 학교, 일터, 국제회의 등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핵심적인 요소다.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감정을 가지는 것은 평화를 가져오고 합의점에 이르게 하여 더 성숙한 관계와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열쇠다. 감각을 통해 인류는 진화해왔고 감각이 빚어낸 인간의 뇌는 기적에 가까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화해왔다. 이것은 인류가 사회를 이루어 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살피고 모방하면서 관계를 맺어왔다. 살기 위해 엄마를 감각해야 했듯 무리 안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감각해야만 했다. 생존 경쟁과 동시에 집단과 개인의 생존을 위해 서로 돕는 관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감은 제2의 천성이다. 결국 인간의 모든 감각은 공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감각은 인간을 결속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공감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감각의 제국은 가장 단순한 말초적 감각에서부터 가장 고도의 감각까지 지금도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고 흘러간다. 그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해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감각한다. 감각이 존재 그 자체이고 품격 있는 감각을 만드는 것이 곧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바로미터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감각할 수 있다. 감각의 제국. 지금 이 책을 지금 춘성 교육 도서관 장서라고 써있네. 이 춘성 도서관에서 내가 빌려왔거든, 이걸. 교육 도서관.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 그 부분에서 조금 이게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그 공감의 결여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어떤 식으로 몰고 가는지 뭐 읽어보고 싶은 페이지들은 지금 다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지금 빌려와가지고 대충 어떤 페이지만 읽고 싶다라고 표시만 해두고 지금 오늘 지금 처음 한번 읽어보는 건데, 이렇게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저 캠핑 트레일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캠핑 트레일러가 이 구입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주차할 것이냐가 완전히 골칫거리인 것 같아. 왜냐면 이런 트레일러는 이 폭이나 길이 때문에 그 아파트 주차장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거든. 저기. 다른 차들이 걸리적거리니까. 그러니까 그 개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널찍한 주차 공간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트레일러가 완전히 골칫덩어리 같아. 골칫덩어리. 그래서 보면 춘천에 이 공용 주차장들 가보면 이런 캠핑카들이 장기간 저렇게 주차되어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다고. 필요해서 샀는데 어디 놔둘 데가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치안 상태가 좋은가 봐. 이렇게 막 몇 주씩 이렇게 방치를 해도 누가 저거 문 따고 들어가는 거 일도 아닌데, 더군다나 여기는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저걸 따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봐. 미국이랑 뭐 유럽, 뭐 영국, 프랑스 뭐 그런 데는 뭐 하루도 못 갈걸. 저걸 따고 들어가 버릴 거야. 저 캠핑카 문은 진짜 쉽게 딸 수 있거든. 우리나라 치안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저런 방치된 트레일러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보면 이 도서관이 보면 이게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교육도서관이라고 해서 이 강원도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도서관이 또 이렇게 다르더라고. 이게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은 그 도서관들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돼서 이쪽에서 빌린 책을 저쪽에서 반납해도 되거든. 그리고 도서관 그 카드도 그 하나 가지고 쓰고. 근데 또 교육도서관은 또 별도의 또 카드가 있어. 그러니까 강원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그 교육도서관에서 발행한 그 도서카드는 여기 춘천에 있는 교육도서관에서 쓸 수 있고, 또 화천, 또 속초, 강릉 다 쓸 수 있어. 이 시스템이 다르더라고. 그걸 하나로 하지 왜. 그리고 보면 여기가 춘성교육도서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춘성이라는 이 단어가 춘천시에 보면 여기저기 많이 보여. 춘성교육도서관도 있지, 그 다음에 춘성중학교, 춘성고등학교도 있지, 또 춘성대교라고 해서 다리 이름에 또 춘성이 있고.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알아보니까 그 예전에는 춘천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질 않고 춘천시가 조그맣게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춘성군이라고 있었는가 봐. 이게 춘성군 따로, 춘천시 따로 이렇게 따로 있다가 뭐 80년대쯤 돼가지고 춘성군이 갑자기 이름이 춘천군으로 바뀌더라고. 춘성군이 춘천군으로 잠깐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춘천시하고 이 군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처럼 큰 도시가 됐더라고. 보니까 이게 춘천시,
춘성군이 있다가 이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지금 춘천시가 보면은 이게 무슨 구 무슨 동 하는 이런 도시지역도 있지만은 또 무슨 읍 무슨 면 하는 농촌지역이 한꺼번에 이렇게 있는 시거든. 이게 도농 복합도시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예전에 있던 춘성군이 춘천시로 편입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 오늘 또 뭐 재밌는 책을 이렇게 그늘에서 천천히 읽어봤는데 나쁘지 않아. 아주 좋아. 자, 들어갑시다.